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건장한 대한민국의 아들 박진우입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고아였어요. 제가 뭐 예술이나 그림 같은 걸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고아원에 있었던 화집을 보는 걸 좋아했어요.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고갱의 그림에 붙여진 제목,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제목이 멋있기도 해서 더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전 흔히 말하는 고아원 출신이지만 제 힘으로 죽을 듯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뤄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로 자랐다는 것에 대한 쓸쓸함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알지 못했던 저의 출생에 얽힌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휘몰아치듯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되어 저 스스로도 제게 일어난 일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쓰게 됐어요. 저의 가장 오랜 기억이 고아원 시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볼게요. 고아원에서의 시간은 늘 같았어요. 그곳의 시끄럽고 쉴 틈 없는 소라는 내성적인 제겐 다소 견디기 힘든 배경음 같은 거였죠. 사실 저는 고아원에 있는 사람 그 누구와도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그런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바보라고 놀렸고 심지어 구석진 곳에서 선생님들 몰래 발길질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날들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조용한 아이가 되어갔던 것 같아요. 웃음도 말도 울음도 없는 아이 말이에요. 그저 누가 저를 부르면 대답을 겨우 하고 누군가가 욕을 하더라도 무표정으로 버텼어요. 그런 제가 그 모든 고단한 것들을 잊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책을 읽을 때였어요. 고아원 한 구석, 낡고 빛바랜 책장에는 사람들이 기부한 헌책들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일담한 문고판 소설, 낙서로 가득한 동화책, 몇몇은 찢긴 페이지 사이로 겨우 이야기를 짐작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책들도 있었지만 책 속 세상은 제가 도망쳐서 안전하게 숨어들기에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만큼은 누가 저를 불러도 욕을 하며 놀려도 그런 것들이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들려도 들리지 않는 것이었죠. 책 속에서 저는 마법사도 되고 탐험가도 되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곤 했으니 그 세상에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책 속의 지식, 공부라는 것이 절망적인 고아원 바깥으로 저를 꺼내줄 유일한 사다리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책만 읽는 아이에서 공부만 하는 아이로 바뀌었어요. 누가 뭐라든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를 했거든요. 고아원에선 단체 생활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을 끄는 시간 같은 것도 정해져 있거든요. 군대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책을 끌어다 안고 있다가 불이 꺼지면 달빛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공부를 한 적도 있어요. 옛날 옛적 이야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어렸을 때 겪은 일이랍니다. 그렇게 저는 제 안에 작은 희망을 조용히 키워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희망이라는 탈출구를 바라보고 있었으니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공부가 저를 다시 살게 할 것이고 또 저를 어디로든 데리고 가줄 거라고 믿었어요. 공부에만 매달렸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길고 무거웠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점점 삭막해져가는 제 자신이었을 텐데 전 그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책을 좋아하던 제가 책 한 권 읽는 시간조차 낭비라고 생각하고 학교 공부만 했었거든요. 눈앞에 문제집, 기출문제, 오답노트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책 속에서 전 세계를 누비던 모험가는 사라지고 수험생이라는 이름만이 남은 거죠. 그리고 사실 고아원에 있는 책들은 이미 다 여러 번 읽었으니 더 읽을 책이 없어서 흥미가 떨어졌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되고 얼마 후 정기적으로 봉사를 들어오는 새로운 단체가 생겼는데요. 그 단체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기증했고 그 중에는 책도 있었어요. 고아원에는 없었던 새로운 책들이 박스로 들어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종이 냄새와 책장 넘기는 소리,
그 안에서 더 어렸던 시절 저 자신을 떠올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다시 조심스레 책을 손에 잡았던 것 같아요. 봉사단체에서 가져오는 책들은 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책들 속에서 저는 저만의 눈으로 세상을 배우고 또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공부는 수단일 뿐이잖아요. 결국은 세상을 볼 줄 알아야 그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았던 거죠. 그러면서 더욱 꿈을 키워갔고 당장 가장 가까운 미래의 꿈으로 생각하는 것은 서울대 입학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아원에서 나가야 하니까 고아원에서도 고등학교 때부턴 독립준비를 시키며 취업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책을 사는 건 고사하고 빌릴 돈도 아끼려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공부했어요. 선생님들조차 제가 서울대 목표를 삼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저는 정말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고아 주제 무슨 서울대라는 냉소를 들으면서도 그럴수록 더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와 교육방송을 들었고 무료 장학 프로그램에도 지원하면서 진짜 죽지 않을 만큼만 자면서 목숨 걸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는 합격. 함께 기뻐해 줄 사람도 없었지만 혼자 오열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에 성공한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대입을 넘어선 저의 인생 최종 목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살아갈 걱정이 태산이었거든요. 기숙사비와 등록금을 위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총동원했고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서울대생이라는 타이틀로 과외비 많이 받으며 아르바이트 할 수 있었으니 남들보다 몸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며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렇게 아낀 시간은 고스란히 공부에 투자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더라고요. 과외를 한다고 해도 그걸로 기본적인 생활비나 책값 등 충당하고 나면 통장에 남는 건 별로 없었으니까요. 수업 듣고 과외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만큼이나 치열하게 공부했지만 2학년 전액 장학금을 놓치고 말았어요. 당장 등록금이 없으니 휴학을 해야 할 판인데 그러면서 바로 입대를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군대 다녀오면서 한숨 돌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 하나 면회올 사람도 없었던 군 생활도 제게는 살벌한 현실이었고 제대하고 돌아오니 세상은 더 변해 있었어요. 야, 박진우, 너 전역했구나. 복학 신청하려고 왔어? 네, 선배. 오랜만에 학교 오니까 좀 어색하네요. 어색할 만도 하지. 그 사이 학교 분위기도 또 많이 바뀌고 그랬거든. 그런가요? 전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학교 다녀보면 금방 알게 될 거야. 애들 다들 스펙 쌓기 하느라 정신없어. 자격증, 인턴십, 공모전 이 세 개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거든. 네? 그게 기본이라고요? 그래 임마. 그러니까 너도 얼른 이것저것 알아봐. 다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으면 내가 밀리는 거 아니야. 군대를 다녀오니 다들 너무 앞서 있는 것 같고 저만 혼자 정지 버튼이 눌러진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 선배 말처럼 다들 스펙 쌓기에 열중하며 서로를 경쟁자로 의식하는 것 같은 분위기도 느껴졌어요. 동기들은 물론이고 후배들까지도 경쟁자로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거죠. 막막하다는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멍하니 있다가 밀릴 순 없잖아요. 저도 복학하자마자 방학 때 할 수 있는 대외 활동을 신청했어요. 떨어질 것까지 감안해서 다들 여러 개를 넣는다기에 저도 그렇게 했어요. 해외 연수 같은 걸 갈 형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되지 않으니 학교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교환학생 같은 것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전 그때까지만 해도 자격증도 하나도 없었으니 그런 것까지 준비하려면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대 후에도 과외를 계속 구해서 했지만 그 시장도 정 같지는 않은 거예요. 취업 문턱이 좁아서 다들 서로를 경쟁자로 의식한다던데 제게는 당장 과외짜리 경쟁자들이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으니 등록금 마련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휴학을 반복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돈을 벌었고 다시 복학. 그렇게 무려 7년 만에 겨우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어요. 7년간 버텨내며 쌓인 피로와 공허함과 더불어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쟁취한 졸업장이었죠.
그러나 그 사이 동기들은 다 취업했고 몇몇은 결혼하면서 집도 장만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새 말입니다. 저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컸어요. 서울대 졸업생이라는 타이틀이 아무리 빛나도 만년 휴학생의 장수생 소리 들으며 군대 다녀온 기간 제외하고 7년 만에 어렵게 졸업한 처지잖아요. 사실 제 스펙이 취업에 결코 유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착잡했죠. 서울대만을 목표로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죽을 듯이 공부해 그토록 소원하던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졸업하기까지 이토록 긴 시간을 다시 버텨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얻은 게 뭔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고생이 자칫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죠. 저는 제가 남들과 달리 갖고 있는 저만의 경쟁력이 무엇일까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 입사 원서와 함께 제출할 자기소개서를 대폭 뜯어고치기로 했답니다. 원래 제가 처음으로 썼던 자기소개서엔 고아로 자라 생존을 위해 버티며 힘들게 공부했던 현실, 그런 제 처지를 제 약점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부분이 크게 드러나거나 부각되지 않도록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전 제가 고아라는 것을 오히려 당당하게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 자기소개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종일관 고아로 자라 힘들었던 시절을 살아온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만큼 처절하게 또 절실하게 살아왔기에 혹독한 실전에 강하다, 누구보다 버티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란 것을 표방하며 주눅들지 않는 톤으로 써내려갔습니다. 자칫 영웅담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했죠. 수십 번 퇴고를 거친 끝에 완성한 자소서는 그야말로 진짜 제 이야기였어요. 뻔한 말 대신에 이력서에 경력으로 쓸 수 없는 진짜 제 인생을 담아 쓴 겁니다. 그게 제대로 먹혔는지 최종 면접 대상자에 올랐고 면접 당일 터질 듯한 긴장감을 안고 면접실에 들어갔어요. 박진우 씨 자기소개서를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에서 잘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에 썼듯이 저는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책임감 또한 무척이나 강합니다. 그러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배운 것이기에 누구보다 철저하고 확실하게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군복무를 제외하고도 7년 만에 졸업을 하셨네요. 나이가... 생활비와 등록금을 직접 벌어야 했기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진 못했기에 학기 중에 하는 아르바이트로는 등록금을 제때 마련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나이 많은 신입사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불편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 또한 제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직 생활에서 위축되거나 소극적이라는 편견이 있다는 건 아시죠? 박진우 씨는 어떠신가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사실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질문이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릴 때 고아원이나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휴학을 반복했으니 동기들은 물론이고 선후배와 친분을 쌓기가 쉽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 조직 생활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고민도 많이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됐었어요. 대충 두루뭉술하게 원만하다는 식으로 대답을 할까? 그런 생각도 안 한 게 아니니까요. 막상 면접실에서 해당 질문을 받으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답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 말씀드렸는데 면접관 중 몇 분은 표정이 좀 안 좋아지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회사라는 곳이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조직 생활이 엄청 강조되는 곳이기도 하니 그런 반응이 이해도 됐고 또 예상도 됐던 거죠. 그러니 저 역시 마지막까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고민을 했던 거고요. 게다가 표정이 안 좋아지셨던 면접관들이 제가 공모전이나 인턴십 경험이 없는 것 등을 따로 언급하기도 하셔서 이번 면접 망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뒤로는 당황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이 바람을 읽고
돛을 올릴 줄 아는 사람인데 본인이 그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을 처음 봤을 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문장을 떠올렸어요. 지나치게 상투적이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라는 구절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언뜻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진 않은데요. 바람을 읽고 돛을 올린다는 건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방향으로 활용할 줄 아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제가 자라온 환경 자체가 바람 같은 변수였고 그 속에서 스스로 돛을 올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세가 말했던 것처럼 저 자신의 삶 속에서 내면적 성숙은 현실 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책은 제 삶에서 가장 사치스럽고 가장 소중한 취미였습니다. 면접을 치르기 전까진 면접을 보고 나면 뭔가 확실하게 감이 올 것 같았거든요. 분위기가 좋거나 스스로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해서 최종 합격을 확신하거나 혹은 완전히 망쳤다고 자책하거나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근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잘 본 것 같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아리송한 상태로 최종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최종 합격이라는 기적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서울대 합격했을 때보다 100배 이상 좋았어요. 이제야말로 제 인생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졌고 앞으로는 그대로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편의점에서 사 먹는 싸구려 한 끼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밥집에서 든든한 한 끼를 편안한 마음으로 사 먹으며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 대한 각오를 다졌답니다. 자기소개서에 쓴 것이나 면접관 앞에서 했던 얘기들은 그저 보여주기 위해 했던 말들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저의 진심이었으니 그 마음 그대로 첫 출근한 날로부터 매사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했어요. 늘 제일 일찍 출근했고 다른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서류 작업이나 자료 취합 같은 단순 작업도 나서서 도맡았어요. 나이 많은 신입사원이라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도록 신경도 많이 썼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 사수인 백대리는 늘 굳은 표정으로 저를 대하며 제가 못마땅하다는 티를 많이 내더라고요. 조금 지나고 나서야 안 사실이지만 백대리님 출신 대학이 그리 좋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입사하던 날부터 팀장님께서 제가 서울대 출신인 것을 추켜 세우셨거든요. 맹세코 저는 제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걸 갖고 뭐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백대리는 그걸 고깝게 보는 것 같았어요.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월간 팀 미팅을 끝내고 나올 때 팀장님이 제게 그러셨죠. 박진우 씨, 공식 미팅 참여가 처음일 텐데 아까 내어놓은 의견 아주 좋았어. 스피치도 깔끔하고 말이야.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인턴십 경험도 없어서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학교에서 비슷한 형식으로 수업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결국 또 학벌 자랑인가? 서울대 출신 아닌 사람은 서러워서 이거 원. 아, 네? 아, 대리님, 저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농담이야, 농담. 아니, 이 정도 농담도 진담, 농담 구분을 못하면 어떡해? 백대리 살살해. 우리 팀에 인재가 들어왔으니 잘 키워봐야지. 네, 팀장님 걱정 마세요. 친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더 빨리 친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 박진우 씨? 아, 네, 맞습니다, 대리님. 백대리는 그런 식으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학벌을 과시하려는 말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인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가곤 했어요. 제가 칭찬을 받으면 저보다 자기가 먼저 나서서 서울대 출신이니 그 정도는 기본 아니냐.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다 하는 말은 기본이고 자기는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 걸 못 배웠다거나 하는 식으로 농담처럼 스스로 자기를 깎아내리곤 했는데 그게 얼핏 잘못 들으면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한 것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팀에서 막내이다 보니 허드렛 일 같은 걸 나서서 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데도 서울대 출신 수재한테 이런 걸 시켜서 되겠냐는 둥
인재한테 이런 일 시키면 자존심 상해한다는 둥 제게 괜히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어요. 처음엔 정말 저랑 친해지려고 허물없이 대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했었는데 아니 그러길 바랐었죠. 그런데 단 둘이 있을 때 백대리는 거리낌 없이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어이, 야 박진우, 넌 뭐가 잘났다고 만날 그렇게 잘난 척이야? 네? 대리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뭐? 지금 이런 게 바로 잘난 척이라는 거야. 고아원 출신이라더니 그 주제에 서울대까지 들어가고 대단한 놈인 건 알겠는데 난 그래서 네가 좀 징그러워. 아, 대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어떻게 해? 내 눈에 안 띌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지. 눈치도 없고. 에휴. 당연히 분노가 치밀었고 억울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괜한 자격지심으로 저를 아니 꼽게 본 것은 그 사람 사정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부딪히는 것을 피하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입사한 지 넉 달쯤 됐을 때 본부장 주재의 중요한 회의를 저희 팀에서 진행하게 된 거예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 준비를 맡아 회의 전날 마지막 피드백까지 충실히 반영하고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팀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퇴근을 했었죠. 그런데 회의 중 그 파일을 열었더니 제가 준비한 파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바꿔치기를 한 게 틀림없었어요. 누가 그랬는진 여러분들도 짐작이 되시겠죠? 본부장님은 몹시 언짢은 표정을 하시면서 책임 추궁을 하시더군요. 이 팀장, 지금 이 회의가 장난입니까? 자료 준비 누가 한 겁니까? 그게 박진우 씨라고 이번에 새로 입상한. 아니, 이걸 신입한테 맡겼다는 겁니까? 이 회의를 그 정도로 생각했단 거군요. 그게 아니라 박진우 씨가 자료를 제일 잘 만들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도 기대가 큰 인재여서. 인재? 이 팀장,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 파일은 제가 작업한 게 아닙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본부장님, 이 친구가 아직 신입이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게... 백대리님, 파일이 잘못됐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제까지 작업된 자료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박진우 씨, 그래. 기억납니다. 고아원 출신으로 서울대 졸업했다는 신입사원. 학벌만 믿고 선배도 모두 없다니. 이 팀장, 이 팀은 하극상이 허용되는 팀인가요? 저는 백대리가 저지른 짓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백대리가 얄밉게 끼어드니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대들었다가 본부장님한테 단단히 찍혀버린 겁니다. 그 일로 팀장님도 저를 많이 나무라셨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백대리가 저지른 짓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억울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본부장에게 찍힌 저는 그렇게 팀 내에서도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도 팀장님 눈치를 좀 보던 백대리는 이때다 싶은 듯이 저를 본격적으로 갈구고 본부장한테 딸랑거렸고 본부장도 그날 이후 틈만 나면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사실 본부장이랑 일개 신입사원은 제가 만날 일이 뭐가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특별한 일이 없이도 본부장이 저희 팀을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본부장이랑 백대리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하더군요. 그래봐야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닌데 동문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서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들어온 회사인데 포기할 순 없잖아요. 저는 밉보인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했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전보다 더 찾아다니며 도맡아 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느라 밤 10시까지 야근하고 퇴근하는 길에 복도에 뭐가 떨어져 있길래 가서 보니 지갑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급하게 퇴근을 하고 싶었나 싶었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안실에 들러 지갑을 맡겨야겠다 하면서 지갑을 들어올리는데 지갑 안에 뭐가 잔뜩 들어있는지 저절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지갑의 내부를 들여다보게 됐는데 거기에 웬 낡은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고 놀랍게도 그 사진은 저의 어릴 적 사진이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한 저는 다시 그 지갑을 찬찬히 살펴봤는데 신분증에 적힌 이름과 사진을 보고 더 놀랐어요. 다름 아닌 저희 회사 회장님의 지갑이었거든요. 회장님의 지갑이었다니요. 회장님 지갑에 왜 제 사진이 들어있는 거냔 말입니다. 그 사진은 분명히 저였어요. 사진 속 제가 입고 있던 옷까지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으니 사진 속 아이가 제가 아닐 확률은 없는 거예요. 그날 밤 잠도 거의 못 자고 뒤척이며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보안실이 아니라 회장님 비서실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준 회장님의 지갑을 내놓으며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 사진이 나의 어릴 적 사진이라고 그것에 대해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다고 한 겁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술렁이던데 그 일은 비서실을 넘어 회사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되었어요. 우선 회장님 지갑 속 사진은 제 사진이 맞았어요. 당연하죠. 제가 확실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회장님은 그 사진이 제 사진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회장님의 지갑을 우연히 주운 사람이 저라는 것을 알고 놀라긴 하셨지만 회장님 지갑 속 사진이 제 어릴 적 사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선 전혀 놀라지 않으셨어요. 저는 회장님의 혼외자였던 겁니다. 젊은 시절 회장님의 혼외 관계였던 저의 생모와의 사이에서 저를 낳았으나 그 관계가 저를 인정하고 드러내놓을 수 없었기에 저는 생모에게 맡겨져서 자랐던 것인데 생모마저 일찍 사망하고 저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던 겁니다. 다 알고 계셨던 건가요? 제가 누구인지? 그러면서도 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던 건가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때라고요? 그 때라는 걸 누가 정해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회장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 미안하구나. 내가 아직은 두려웠던 것 같아. 네가 사실을 알게 되어 지금처럼 나를 원망하게 될까봐 그게 두려웠어. 두려웠다고요? 저와 제 어머니를 버릴 때도 두려우셨나요? 온갖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목구멍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원망을 했었던가. 사실 전 부모를 떠올린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고아원에서 살게 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에 부모를 원망이고 뭐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힘이 들 땐 저도 무언가를 원망하기도 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막연히 세상을 향한 원망을 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아버지라는 사람은 제게 원망의 대상으로조차 떠올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제게는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 어릴 적 사진을 갖고 있는 걸 보면 꽤 오래전부터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쳤고 그런 생각을 하니 그제야 그 사람이 원망스럽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머니, 저를 낳아주신 분에 대한 기억도 전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혼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 사진을 갖고 계신 거죠? 언제부터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냐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 알고 수소문에 네가 있는 고아원을 찾아냈지만 그때도 난 너를 데려와 키울 수는 없었어. 그랬겠죠. 저는 애당초 태어나선 안 될 존재였고 회장님은 잃을 것이 많은 분이셨을 테니까요. 미안하구나. 내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그렇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다오.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늘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부터 저희 고아원에 왔던 봉사팀 말이에요.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회장님이 보낸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 제가 책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회장님이 직접 제게 추천하고 싶은 책들을 골라 보내셨던 겁니다. 제 앞에 직접 나설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묵묵히 저를 지켜보며 소리 없는 응원을 보내셨던 거죠. 저는 책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잖아요. 책이 제게 세상을 보여주고 가르쳐 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회장님, 아니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고단하고 힘들었던 저의 어린 시절이 조금은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되돌린다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시절 제가 지독하게 외롭기만 했던 건 아니라는 위안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저는 제가 노력해서 이 회사에 최종 합격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족한 것도 많지만 자기소개서에 공을 들이며 저 자신을 알리고자 애쓴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뿌듯해 했었는데 처음부터 모든 걸 회장님이 알고 계셨다면 저는 어차피 최종 합격할 사람이었던 걸까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회장님은 그럼 제가 이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할 때도 알고 계셨겠네요? 혹시 제 조건이나 점수에 상관없이 저는 무조건 합격자 명단에 오를 예정이었나요? 네가 내정된 합격자였냔 말이지. 글쎄다. 난 너를 합격시켜야 한다고 누군가에게 은밀한 지시 같은 걸 한 적은 없어. 다만 네가 우리 회사에 지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곤 있었다.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정말 신기해요. 제가 이 회사에 지원을 했었다는 게 말이에요. 그건 아니,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내 의도가 들어간 일이었어. 네? 어떻게요? 전 회장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저를 이 회사로 이끄셨단 거죠? 네가 졸업한 학과 게시판에 우리 회사 홍보물이 꾸준하게 게시되었던 걸 기억하니? 그리고 그 홍보물에 쓰여 있었던 문구들을 보면서 어땠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렴. 아, 맞아요. 저희 학과 게시판에는 늘 여러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입사한 저희 회사 홍보물이 단연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인재상뿐만 아니라 홍보물에도 그런 식의 문구가 많았는데 어릴 적 제가 읽었던 책에서 인용된 문구들이 보여서 더욱 관심이 갔던 게 사실이에요. 저라는 존재를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저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제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세상을 책을 통해 보여주시더니 그런 것을 통해 제가 배운 것들을 담은 회사 홍보물을 제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늘 게시하셨던 거죠. 그러니 제가 이 회사에 입사 지원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조용히 남몰래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인데 제가 지갑을 주워서 비서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일파만파 제가 회장님의 숨겨놓은 친자라는 것이 알려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공식적인 후계자라 할 수 있는 회장님의 장남, 그러니까 저의 배다른 형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다른 형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본부장님입니다. 저를 그렇게 갈구던 본부장님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으니 본부장은 더 부들부들거리며 일을 갈게 되고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히게 된 거예요. 저는 원하지도 않았던 이른바 경영권 다툼 혹은 유산 문제 같은 골치 아픈 분쟁에 휩쓸리게 된 겁니다. 회사 안에서의 견제와 압박은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했어요. 후계 구도가 탄탄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저의 존재, 그것도 회사에 입사해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회사 내부에서도 본부장을 지지하는 세력은 물론 그 반대 세력도 분명 존재했을 테니 이것은 단순한 집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저의 고단했던 과거가 누군가의 고의적인 의도와 계략으로 인한 것들이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시작은 저를 낳아주신 분들의 적절하지 않은 관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제 어머니가 그런 관계에서 저를 낳으셨고 제 아버지인 회장님은 저를 당당하게 드러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함께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런데 당시 회장님의 장모, 그러니까 배다른 형의 외할머니가 모든 일을 깊숙이 관여를 했던 거예요. 그분은 참 대단한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셨을 때 그분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었대요. 그런 분이셨으니 회장님, 그러니까 자기 사위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 또 그 여자가 아들까지 낳았다는 것을 알고 대노하며 회장님을 압박했던 거예요. 당시 선대회장이었던 회장님의 아버지, 제게는 할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선 자금 문제로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회장님의 장모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었으니 회장님은 장모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를 지키고자 부모와 그 부모가 평생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무너지는 걸 외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회장님은 제게 미안한 마음, 사죄하고 싶은 마음만큼이나 제게 당시의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신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며 자기 변호와 변명이 아니라 제게 위안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셔도 돼요. 이미 지나간 일들을 갖고 누구도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네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 장모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면서 내가 알게 된 끔찍한 사실이 있거든. 여기서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장모와 내 아내는 네 어머니가 너를 데리고 떠난 후에도 나와 더 이상 왕래를 하지 않는 게 맞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려 했던 것 같아. 그런 과정에서 네 어머니에게 나쁜 짓, 힘든 짓들도 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네 어머니 죽음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 어머니에게 어떤 해코지를 했다는 건가요? 직접적인 어떤 짓을 저지른 건 아닐 거야. 그렇게 무모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혔으니 그것을 견디지 못한 네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 됐던 것 같아. 나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단다. 저는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도 인지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고 어머니에 대한 어떤 기록도 제게 남겨진 건 없었어요. 네 어머니는 여리고 순수한 사람이었어. 내가 지켜주지 못한 잘못이 크구나.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제게 없었던 존재, 제가 몰랐던 존재였기에 그리움이란 것도 가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힘든 시절을 보낼 때 막연하게 어머니라는 존재를 떠올린 적이 없진 않았지만 사무치는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그렇긴 해도 제 어머니의 죽음에 그런 숨겨진 내막이 있었다는 것은 제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해요.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생각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훗날을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저를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서 지금까지도 참고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고만 있으셨던 건 아니었어요. 회장님, 아니 지금부터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버지는 법적으로 저를 친자로 인정하고 떳떳한 상속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해오고 있으셨어요. 비공식 유언장, 지분 신탁 계약 등을 통해 제게 회사 주식을 양도할 준비를 해두고 계셨더라고요. 평사원으로 입사한 제가 다양한 부서를 돌며 실무를 익힐 수 있게 하신 다음 향후 회사에서 중책을 맡을 인재로 성장시킬 트랙 또한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협조하고 있는 고위 임원들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버지의 지갑을 줍는 바람에 그런 계획들이 조금 일찍 드러나게 된 거죠. 당연히 이복형인 본부장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반발이 거셌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저란 존재를 인정하는 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회장님, 아니 아버지,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어머니와 제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숨겨놓은 자식이라뇨. 게다가 저런 놈을 제 동생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겁니까? 그것도 모자라 지분이라뇨. 저 자식이 뭘 안다고요? 너한테는 미안하다만 이 아이도 내 아들이다. 지금까지 해주지 못한 것들을 다 보상받게 해줄 순 없지만 정당한 권리를 주고 싶을 뿐이야. 아버지, 저런 놈을 뭘 믿고 그러시는 겁니까? 저 녀석 팀에서도 평판도 안 좋고 아주 아나무인인 놈이라고요. 아니, 그런 걸 떠나 능력도 없는 하찮은 놈이란 말입니다. 네가 이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이 아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냐? 이 아이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어. 능력이야 있다면요. 그렇다면 내가 제안을 하나 하마.
신상품 기획안을 각자 하나씩 제출해보면 어떻겠니? 그리고 무기명으로 전 직원이 직접 투표를 하게 하는 거지. 어떠니? 일종의 테스트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건 뭐 후계자 미션인가요? 그렇다고 생각해도 좋다. 이긴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서 경영권을 승계할 생각이니까. 네, 좋습니다. 아버지는 저 녀석이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는 어떠니? 너도 내 제안을 받아들일 테냐? 제게 그럴 자격이 주어진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본부장은 갓 입사한 데다 고아 출신으로 경험도 미천한 제게 자기가 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다소 무모할 수도 있는 그런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며 지게 된다면 깔끔하게 승복하겠다고 호언장담했죠. 물론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게 될 경우에는 아버지 또한 저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시라는 걸 강력하게 내세우면서 말이에요. 그러니 제게도 그 제안은 아주 중요한 기회이자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꼭 이기고 싶은 대결이었어요. 저는 제가 살아오는 동안 얻은 모든 종류의 경험과 지식을 갈아 넣어 정말이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부장이 저보다 가진 것이 훨씬 많고 유리한 상황이지만 기획안이란 결국 좋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복형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며 제게 기획안이 훌륭하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날 프레젠테이션 자료 파일이 바뀌었던 일을 떠올리며 자기가 오해한 것 같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이복형이 취할 수 있었던 가장 바람직한 태도를 취한 거죠. 호언장담했던 것과 같이 자신의 패배를 깔끔하게 받아들이고 저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버지를 비롯한 여러 임원들에게도 본인의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뭔가 그런 모든 모습들이 연극적이라 느껴졌고 제게는 다소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그 연극의 주요 인물로서 분위기를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이복형과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나마 정리가 된 것 같아 보였을 거예요. 네가 이겼구나. 내 아들답다. 정말 잘했어. 기획도 좋았고 기획안의 구성도 아주 신선하더구나. 감사합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려고 했는데 그걸 다들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지켜보면서 늘 생각했지. 피는 못 속인다고 말이야. 네 안에 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 아버지가 제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세상이 있었잖아요. 그걸 제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덕분입니다. 또 이렇게 저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아니다. 너를 인정하고 받아준 게 아니야. 이게 원래 네 자리였던 거지. 이제 제 자리를 찾은 거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웃고 계셨지만 제 어깨에 올린 손에서 뜨겁고 벅찬 감동이 전해졌어요. 순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겪었던 일들이 떠오르며 저 또한 울컥하는 감동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잠시 감정을 가다듬으시는 듯이 제 앞에 앉아 저를 지그시 바라보셨는데 그런 아버지의 얼굴에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제가 아버지를 닮긴 닮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됐고 공식적인 내 후계자가 될 거야. 본부장 녀석도 하느라고 하지만 너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질이 있어. 처음엔 얼떨떨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저도 조금씩 실감을 하고 있어요. 잘해보고 싶어요. 아무렴 그래야지. 이 회사는 네가 이끌어야 할 회사야. 내 평생을 바쳐 일군 것을 네가 이어갈 생각을 하니 나도 마음이 놓인다. 정말 자랑스러워.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그림자에 숨겨진 존재가 아니야. 내 이름을 이을 떳떳한 후계자가 아니냐. 그러니 우선 내게 맞는 자리로 승진부터 시킬 생각이다.
아버지,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상관이야. 넌 이미 후계자 미션을 통과했어. 본부장도 이긴 너를 승진시킨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처럼 차근차근 착실하게 쌓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파격적인 승진 기회를 제안하셨지만 저는 그것을 고사했어요. 대신 여러 부서를 돌며 최대한 회사 일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싶다고 했죠. 제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는 그렇게 차근차근 회사 일을 알아가고 배우게 됐을 테니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도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직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훨씬 더 컸거든요. 물론 직원들도 모두 제 존재를 알아버린 상황이기에 전처럼 지극히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저를 보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최대한 평범한 과정을 거쳐 회사를 알아가고 싶었어요. 아버지와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답니다.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셔서 주말이면 아버지 따라 낚시터 다니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게 읽게 하셨던 책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새롭게 읽을 만한 책에 대한 이야기, 또 그저 그런 세상 사는 이야기, 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곤 하세요. 저는 아버지와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이복형은 패배를 인정하긴 했으나 짐작하시다시피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죠. 그건 뭐 누구라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섣불리 어쩌지도 못하는 게 까딱하다간 아버지의 관심에서 영 밀려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게 두려워서라도 제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뭐랄까, 제 앞에서 미묘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에서 완전히 밀려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 또 제 눈치를 보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질투나 불안, 자격지심과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드러나지만 발톱을 드러내진 않아요. 언젠가 그 발톱을 날카롭게 세울지도 모르지만 저라고 그걸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저도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힘과 능력을 열심히 키울 겁니다. 그리고 이복형이 저와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아버지의 본처인 자기 어머니를 설득하는 거였어요. 물론 그분도 제 어머니 일로 인해 제게 할 말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를 곱게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복형이 나서서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 입지 생각해서라도 저한테 잘하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와 낚시를 다녀오는 날이면 꼭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라고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게는 어머니란 존재가 기억에도 없지만 저를 낳아준 생모에게 해코지를 했던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게 사죄도 했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니 저 역시 그럭저럭 받아주고는 있답니다. 과거사를 갖고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한다거나 사적으로 지속해서 책임을 추궁하며 모두가 힘든 상황을 만들기보단 그냥 이렇게 서로 인정하며 공존하는 상황이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제 인생의 한 단락을 정리하는 기분으로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는 건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저처럼 고단하고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런 지옥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머지않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한 여러분들 앞날에도 희망과 가능성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더 외롭고 막막한 일이죠.
가족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일지 몰라도 저 같은 사람에겐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본 적 없는 낯선 단어일 뿐이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서 아무리 외면하고 괜찮다 다독이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늘 그 자리를 꿈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날 문득 아무 기대 없이 시작했던 아주 작은 호기심 하나가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존재를 마주하게 된 이야기. 그러나 그 뒤에 찾아온 상상도 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반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어린 시절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아주 갓난아기 때 버려졌다고 들었고요. 다른 애들처럼 이름이 적힌 배냇저고리 하나, 출생신고서 하나도 없었어요. 보육원 앞에 그저 담요에 둘둘 쌓인 채로 놓여 있었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발견이 빨랐다는 거고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거였어요. 이름은 보육원에서 지어줬고 출생신고도 원장님이 대신 해주셨대요. 그 후론 아무도 절 찾지 않았고 저 역시 누굴 찾을 수도 없었죠. 어릴 때는 그냥 남들처럼만 사는 게 제 유일한 목표이자 꿈이었어요. 매일 똑같이 밥 먹고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고 그런 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친구네 엄마가 간식을 나눠줄 땐 꼭 저만 쏙 빼놓고 건너뛰곤 했고 이유는 뻔했어요. 엮여서 좋을 게 없는 애니까.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나올 때면 저만 항상 그냥 가방에 넣어둬야 했어요.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수련회, 체험학습 같은 건 자주 빠졌어요. 가고 싶다 말하면 다음에 같이 가자는 말만 남았고 그 다음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너 고아라며? 애들이 그러던데? 그래서? 내가 고아인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엄마가 고아랑 어울리는 거 아니라던데? 너 이제 우리 무리에 낄 생각하지 마. 참나. 야, 나도 니네랑 같이 놀 생각 없어. 유치하고 수준 떨어져. 누가 누구더러. 참나. 그런 상황엔 더 당차게 굴며 넘어갔지만 사실은 속으로 얼마나 아렸는지 몰라요. 저는 늘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고 느꼈어요. 누구한테 뭘 해달라는 말도 쉽게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더 일찍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고 기대는 금물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계속 되새겼던 것 같아요. 보육원 생활은 말 그대로 정글이었어요. 원장님은 좋은 분이셨고 선생님들도 나름 열심히 해주시긴 했지만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기엔 너무나 아이들이 많았고 시끄러웠죠. 결국 각자 눈치껏 살아야 했어요. 잘 보이면 뭐라도 더 받을 수 있었고 누군가 울면 그 옆에서 더 크게 울어서라도 눈길을 끌어야 했죠. 저는 그런 게 싫었어요. 어릴 땐 누구나 관심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포기했던 것 같아요. 뭐든 혼자 해내는 게 습관이 됐고 인정받기 위해선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뼛속에 박혔어요. 그래서 더 공부에 매달렸고요. 제 나름대로 잘하려고 정말 애썼어요. 어차피 아무도 기대지 못한다면 스스로가 저를 끌고 가야 하잖아요. 시기를 놓쳐 입양도 되지 못하고 자라버린 저한테는 공부가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창구, 남들만큼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성적이 오르면 선생님들도 한 번쯤 더 눈길을 주셨고 보육원에서 학교로 보내는 추천서에도 도움이 되었고요. 저는 그런 작은 보상을 발판 삼아 무조건 공부만 파고들었어요. 잘해야 살아남을 수라도 있다는 게 무서운 진실이었고 동시에 유일한 길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죽어라 노력해 운 좋게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오게 됐어요. 복지학과 전공에 사회학 복수 전공까지 하게 됐고요. 사실 전공 선택도 좀 당연한 수순처럼 했던 것 같아요. 이쪽 일이 막 열정적으로 좋아서라기보단 그냥 제가 자란 환경이랑 가장 맞닿아 있는 분야 같았거든요. 그렇게 입학한 후 학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초중고 시절과는 달리 누구 하나 저를 악의적으로 괴롭히거나 무시하지 않았고 다들 어른스럽게 굴었죠. 그래서 저도 자연스레 섞여 어울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깊은 얘기를 나누는 친구는 거의 없었어요. 야, 우리 이번 발표 때 어린 시절 얘기하기 이런 시간 있대. 넌 어떤 기억 있어? 나? 난 뭐 그냥 다 평범했지 뭐. 기억나는 게 별로 없네. 근데 너네 진짜 다들 기억력 좋다. 헐, 그게 기억 안 나? 난 아직도 내가 5살 때 거짓말해서 혼난 거 생각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을 넘겼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저한테 무슨 어린 시절 좋은 추억이 있겠어요. 보육원 뒷마당에서 혼자 놀던 기억, 명절에 친구들이 가족들이랑 외출할 때 혼자 남아 선생님이랑 청소했던 기억, 이런 게 전부인데요. 게다가 대학에 다니면서도 저한텐 먹고 살 걱정이 끊이질 않았어요. 보육원에 살던 아이들은 미성년자 시기가 끝나면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해서 지원이 갑자기 뚝 끊기거든요. 보육원에서도 나가야 하고요. 저는 그나마 다행히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마저도 1학기가 지나면 나가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부턴 작은 고시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창문 하나 없는 방, 한기가 도는 바닥,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 다 익숙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보육원에서 먹던 따뜻한 밥, 전기장판 덮고 자던 잠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요. 고시원에 들어온 이후로 꿈을 자주 꿨어요. 희미한 장면인데 꼭 병원 같은 하얀 벽 사이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어떤 여자가 무릎 꿇은 채 등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현실 같지 않은데 왠지 익숙하고 눈을 뜨면 심장이 두근거리고요.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고 괜히 슬픈 기분이 되곤 했죠. 너 요즘 잠 설쳐? 어제도 계속 뒤척이는 소리 들리던데? 별일 아니야. 그냥 요즘 과제 많아서 그런가 봐. 그러지 말고 이불 속에서 고민만 하지 말고 나랑 얘기해. 나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인 거 몰랐지? 고시원 옆방에 사는 친구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살짝 움직이기도 했지만 역시 저는 말하지 못했어요.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다는 생각에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어린 시절에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절 불쌍히 여기며 동정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엔 제가 가진 약점을 비웃으며 마음을 후벼 파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누군가를 쉽게 믿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어릴 땐 부모를 꼭 찾고 싶었어요. TV에 나오는 이상가족 찾기, 부모 찾아 한국에 온 해외 입양아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괜히 기대가 됐고 나도 저렇게 누군가 날 찾아와 줄까 싶었죠. 심지어 혼자 거울을 보며 엄마,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연습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점점 나이가 들고 현실이 뭔지 알아가면서 그 꿈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혹시 내가 진짜로 싫어서 버린 거면 어떡하지?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아니, 그냥 괜히 진짜 그런 이유였으면 찾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예 생각을 멈췄어요. 누가 날 낳았건 지금 제 삶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어릴 때 누가 그랬는지도 생각 안 나는 너는 그냥 하늘에서 천사가 떨어뜨리고 간 아이야 라는 말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세상 어딘가에서 떨어졌으니 이 정도면 꽤 괜찮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눈 감고 하루하루 제 일하며 살아가는 게 전부였어요. 수업 듣고 자료 조사하고 알바하고 주말엔 빨래하고 가끔 넷플릭스 보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요. 특별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도 피해 안 주고 살아가는 인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얼마 전까진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죠. 사실 제가 이렇게 부모를 찾는 일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된 데는 그럴 만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일은 작년 여름방학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무더위에 지쳐 도서관에서 에어컨 바람이나 쐬던 날이었는데 친구들이랑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던 중이었어요. 평소처럼 대화 주제가 이리저리 튀다가 한 친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냈죠.
야, 너네 유전자 검사 키트라는 거 알아? 미국의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건데 그걸로 자기가 몰랐던 친척이나 조상 찾는 사람들 되게 많대. 병원 가는 거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야? 응, 그냥 침 같은 거 뱉어서 보내면 결과 나와. 나도 호기심에 해봤거든? 뭐 특별한 건 안 나왔지만 나중에 혹시 뭔가 연결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 오, 맞아, 맞아. 나도 봤어. 그걸로 뭐 몰랐던 형제 20명을 찾았다나? 그런 거 해외 토픽으로 나온 거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부모를 찾고 싶다는 감정을 거의 억누르며 살아왔는데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었지만 그날 밤 괜히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게 됐어요. 해외 유전자 검사 키트, 친척 찾기, 입양아 유전자 등록 같은 키워드로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구매 버튼을 눌러버렸고 며칠 뒤 택배 상자가 제 고시원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검사 방법은 간단했어요. 설명서대로 침을 뱉고 봉인해서 다시 보내는 식이었고요. 그렇게 보내놓고는 며칠 동안 결과를 기다렸는데 막상 도착한 결과에는 딱히 유의미한 정보가 없었어요. 국가별 유전자 구성 비율이라든가 건강 위험 요인 같은 게 쭉 나왔지만 그 흔한 친척 후보 하나 안 뜨더라고요. 아직 한국에선 검사를 한 사람이 많지 않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지만 너무 기대했나 싶어 속상하기도 했고 괜히 뭔가에 낚인 기분도 들었어요. 그러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유전자 추적을 통한 핏줄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안내였고 링크까지 첨부돼 있었어요. 처음엔 스팸인가 싶었죠. 그런데 문득 그 유전자 키트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괜히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링크를 눌러 들어가 보니 사이트 디자인도 나름 그럴듯했고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렇게 상담 신청을 했고 그날 저녁 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보가 전혀 없으셔도 괜찮아요. 유사한 사례에서 실제 부모를 찾은 케이스가 꽤 있거든요.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되 가능성은 있어요. 하은님도 그런 가능성 중 한 명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걸 통해서 가족을 찾게 된 사례들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저희가 이미 20분이 넘는 가족을 찾아드렸는데요. 키트 신청해서 일단 등록부터 해보시겠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상담사는 아주 능숙하게 저의 상황에 공감했고 괜찮다고 안심시켜줬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유전자 키트를 신청했고 며칠 후 도착한 박스를 받아들고는 조심스럽게 검체를 채취했어요. 박스에 넣을 때도 괜히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때는 진심으로 바랐어요. 이번엔 뭔가 찾을 수 있기를. 이제라도 제 인생의 실마리가 풀리기를. 그러고 나서 몇 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핸드폰으로 유력한 친족 후보가 확인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왔고 그 밑에 적힌 말이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어요. 부친쪽 가족과 유전자 일치 확인, 대리 연락 여부 요청 시 연결 가능. 그때부터는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됐어요. 저는 상담사에게 대리 연락을 요청했고 상담사는 상대도 하은 씨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약속을 잡게 됐고 서울 근교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중년의 남자였고 깔끔한 셔츠 차림에 말투도 아주 조심스러웠어요. 네가 하은이구나. 사실 네 얼굴 보자마자 바로 확신했어. 우리 집안 여자들 얼굴이랑 너무 닮았거든. 그럼 저희 작은 아버지이신 건가요? 그래, 그렇게 되겠구나. 작은 아버지. 좀 어색하다, 아직은. 사실 저도 아직 아무것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차차 알아가면 되지. 널 진짜 만나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있어. 네 친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형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누나도 어머니도 다 널 보고 싶어 했단다. 다들 널 보고 싶어 했고 미안해했고 늘 그리워했어. 나도 그중 하나고. 그 남자의 말이 거짓이라는 생각은 그 순간엔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 눈빛이 너무 진심 같았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 내내 꿈꿔왔던 누군가가 제 앞에 나타난 기분이었고,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다음 만남까지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고, 드디어 다른 가족들도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저는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되고 말았어요. 약속 장소는 근처 아파트 단지였고, 남자는 저를 갑자기 아파트 상가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낌새가 이상했지만 반쯤 얼어있던 저는 저항도 못했어요.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면 다친다. 뭐 하는 거예요? 놔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이 바보 같은 년. 요즘 세상에 그딴 거 믿고 덜렁 나오는 사람이 어딨어. 가족? 웃기고 있네. 네가 얼마나 순진하면 이딴 식으로도 속냐고. 남자는 제 손을 결박했고 제가 가진 현금을 빼앗고 계좌 이체까지 강요했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남자는 마지막까지 절 조롱하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가족 한번 열심히 찾아보라고. 나 같은 놈이 또 나타날 테니까. 그때는 나보다 더한 놈이 나올지도 모르지. 이 정도로 끝난 걸 천운으로 알라고, 이 순진에 빠진 년아. 그 후 저는 겨우 도망쳐 나왔고 가까운 편의점에서 정신없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고 CCTV는 사각지대였고 결국 뚜렷한 조치 없이 사건은 흐지부지 됐어요. 며칠 뒤 처음 상담을 받았던 사이트 링크에 들어가 보니 이미 폐쇄된 상태더군요. 모든 게 사기였던 거예요. 친부모를 찾고 싶다는 제 감정을 이용한 놈들이었고 그걸 아무 의심 없이 믿어버린 제가 너무 창피하고 미웠어요. 그 뒤로 저는 다시는 이런 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설령 진짜 부모가 있다 해도 그때는 그 존재가 저한테 어떤 의미도 없다고 믿기로 했어요. 과거를 끄집어내 봤자 결국 아픈 기억만 늘어날 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점점 안정을 되찾았어요. 알바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수업도 빠짐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건 이후로 뭔가 낌새가 이상한 날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카페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희 고시원이 학교에서 도보 15분 거리 언덕 위에 있어서 그날도 익숙한 길을 걷고 있었는데 골목 어귀를 돌아서자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젊은 여자였고 핸드폰도 안 들고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처음엔 이웃인가 싶었는데 나랑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여자가 고개를 떨구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조용히 걸어 내려가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거니 했지만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며칠 뒤 비슷한 느낌의 여자가 밤늦게 절 뒤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며칠 전 그 사람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제 촉이 분명 그때 그 여자란 걸 알렸죠. 저는 짐짓 모른 척하고 걷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갑자기 소스라치며 도망가기 시작했고 저는 소리쳤어요. 야, 너 누구야?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도대체 왜 날 따라다니는 거냐고! 누가 보냈어? 야! 여자는 말없이 쏜살같이 도망쳤고 근처 골목에 대기 중이던 택시에 올라타 달아나 버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너무 겁이 나서 고시원도 바로 옮겼어요. 큰 길가 쪽 CCTV 많은 건물로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확실한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아주 오랜만에 보육원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여자가 찾아와 제 정보를 캐물었다는 거였어요. 하은아, 선생님이 혹시나 해서 걱정이 돼서 전화했다. 어제 누가 와서 너에 대해 이것저것 묻고 갔어. 사회복지센터에서 왔다고는 했는데 그게 언제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웬 젊은 여자가 이것저것 질문을 하더니 이상하게도 너한테만 관심을 가지더라. 다른 애들 얘기할 땐 대충 듣더니 너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확 바뀌더라고.
그래서 이상해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도망치듯 나가버렸어.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냥 단순한 불쾌감이나 불안함이 아니라 진짜 누군가가 날 추적하고 있다는 섬뜩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 사기 사건 이후로 누군가 계속 절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더 조심하기로 마음먹었고 알바도 가능한 한 낮 시간대로 바꿨고 외출 시간도 줄였어요. 그렇게 조심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몸이 무겁고 저리는 증상이 그전부터 조금씩 있었는데 그날따라 심하게 느껴졌죠. 수업을 마치고 학식을 먹으러 가려고 학교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면서 시야가 흔들렸고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만 거예요. 다행히 지나가던 학생들이 바로 도와줘서 응급실로 실려갔죠. 기초 검사 결과 외상은 없었지만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손가락 관절에 부종이 있었어요. 의사가 제게 자가 면역 질환일 수 있다며 상급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어요. 병원 리스트 중 예약이 가장 빠른 곳을 고르느라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별 생각 없이 일정 맞는 곳을 선택했고 그렇게 저는 제 삶의 또 다른 문턱 앞에 서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네, 서한 환자분?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그저 몸이 안 좋았던 원인을 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고 아무리 특이한 병일 수 있다 해도 설마 했죠. 그런데 진료실에 앉은 의사의 표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어요. 환자분, 먼저 일단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병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듣는 병명일 수 있어요. 유전성 희귀질환이고요. 전신 자율신경과 말초신경에 영향을 주는 병이에요. 손발 저림, 체온 이상, 때에 따라 호흡 곤란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전성 희귀질환이요? 네,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진단된 환자가 20명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문 질환이고 유전적 원인이 거의 확실해요. 혹시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 있나요? 전 가족이 없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고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서 그 부분을 알 길이 없네요. 그 말을 한순간 방 안의 공기가 조용해졌어요. 의사도 잠시 말을 멈췄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병원의 원장님도 같은 병을 앓고 계세요. 병원장님이요? 네, 오래전부터 투병 중이시고 본인의 병에 대해 연구도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직접 만나보시겠어요? 환자로서 또 연구자로서 병원장님께서 환자분을 꼭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병원장과 마주하게 됐어요. 깔끔하고 차분한 인상이었고 어딘가 참 따뜻한 느낌이 드는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이런 상황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괜찮습니다. 말씀 듣고 놀랐어요. 저랑 같은 병을 앓고 계시다고. 네, 내가 진단을 받은 것도 하은 양과 비슷한 시기였어요. 내 몸이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대학 시절이었죠. 추운 날씨에도 땀이 줄줄 나고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스트레스성 증상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이런 희귀 질환이라는 걸 알게 됐고 지금은 병을 관리하며 지내고 있어요. 완치는 안 되는 거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 병은 진행을 늦추는 게 전부예요.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하은 씨에겐 아직 많이 낯설고 두려운 말일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다면 제가 꼭 도와주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병원장은 조심스럽게 또 하나의 제안을 했어요. 혹시 괜찮다면 유전자 검사에 협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전형이 유사하다면 연구 자료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유전자 검사라면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전에 그걸로 안 좋은 일을 겪어서. 하지만 이번엔 다르니까요.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사는 진행됐고 일주일 후 친모와 유전학 교수가 있는 연구동 안쪽 비공개 진료실로 다시 불려갔어요. 병원장은 눈을 감은 채 조용했고 진료실 안은 고요했고 그곳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됐죠. 교수는 제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목의 유전형 99.98% 일치. 두 분 친모녀 관계로 확인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병원장님이 제 친엄마라고요? 나도 오늘에서야 들었어요. 그런데 교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말이 안 돼요. 전 이미 딸이 있어요. 하은 양과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요. 제가 낳은 아이는 그애 하나뿐인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건 현재 따님과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만약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찾아야겠죠. 그렇게 충격적인 결과를 들은 후 저는 친모를 찾았다는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다음 결과를 기다려야 했어요. 며칠 후 병원장과 그 딸과의 유전자 검사가 진행됐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대체 친모가 낳았다고 믿은 그 딸은 누구고 저는 왜 친모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건지 무엇 하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딸과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에 충격받은 병원장은 그 자리에서 휘청거리며 쓰러졌고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곧이어 웬 남자가 허겁지겁 달려왔고 병원장의 남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 제 친부인가 싶었죠.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저 나가 있을게요. 잠깐 복도에. 병원장의 곁에 서 있던 저는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복도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대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런데 안에서 무언가 한참 대화가 오가던 그 순간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친모의 울부짖음,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너무 놀라 망설이다 제가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은 다소 진정된 듯 보였어요.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시작됐죠. 여자가 있었어. 그때 병원에서 같이 일하던 간호사였어. 오래전 일이야. 당신한테는 말하지 못했던. 간호사? 그러니까 내가 있던 병원 간호사랑 놀아났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럼 그 여자 딸이란 소리야? 당신은 알았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도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때 당신 임신했을 무렵에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했어. 난 당연히 흘려보낼 줄 알았지.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그 애를 낳았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나 봐. 그리고 당신이 임신한 걸 알고 복수하겠다고 날 협박했어. 근데 그 뒤로는 자취를 감췄어. 난 내가 겁을 줘서 포기한 줄 알았어.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무슨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돈을 준비해 놓으라고. 그래서 대체 그게 무슨 일인가 했었는데 그 여자 당장 데려와. 어디 있는지 알아? 사람 붙여서 찾아. 지금 당장.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여자 불러와서 다 실토하게 하라고.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가 오갔지만 친부가 과거에 바람을 피웠다는 것만은 분명했죠. 그리고 친모는 정말 사람을 고용해서 그 상대 여자를 찾아냈어요. 이름은 최윤정. 당시 계약직 간호사였고 출산 직후 돌연 퇴사했던 인물이었어요. 여자를 데려왔을 때 친모는 숨을 내쉬며 손가락을 떨며 물었어요.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당장 말해. 애를 바꿔치기라도 한 거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래. 그날 내가 바꿔치기 한 거야. 그게 죄라면 그래, 인정할게. 근데 나도 억울했어. 내 딸도 네 남편 자식인데 왜 내 딸만 자식 대접 못 받아야 해?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쪽은 좋은 병실에서 온갖 극진한 대접 받으면서 애 낳았지? 난 어땠는 줄 알아? 난 그날 혼자였어. 아니, 임신한 직후부터 그냥 쭉 혼자였지. 아파서 죽겠는데도 속이 울렁거려 미칠 것 같은 때도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서 결정했어. 내 딸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자고.
그리고 언젠가 유전자 검사 같은 걸로 진실이 드러나면 그때 내 목도 챙기자. 그렇게 생각했어. 그게 그렇게 나쁜 짓이야? 그딴 말로 지금 네 짓을 합리화하겠다는 거야? 네가 내 딸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인간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그건 니년 남편한테 물어. 네 남편이 날 버렸어. 아니, 내 딸까지 한 번에 버린 거지. 난 혼자였다고.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라도 내 딸을 잘 살게 하고 싶었어. 나도 내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 내연녀는 혼자 광분하다가 이내 흐느끼다가 혼자 원맨쇼를 해대더군요. 하지만 내연녀가 내뱉은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말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너 결국 네 친모를 찾았구나.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못 찾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날 알아요? 알지. 처음 인큐베이터에서 바꿔치기 했을 때부터 알았지. 널 그 보육원에 갖다 둔 것도 나였고 그 뒤로 계속 지켜봐 왔으니까. 그리고 네가 유전자 검사 맡겼을 때 나 그거 알았어. 사실 그거 내가 보낸 링크거든. 유전자 추적으로 가족 찾아주는 서비스? 그거 전부 내가 짠 거였어. 그 남자도 내가 고용한 사람이야. 뭐라고요? 그때 생각했거든. 이제는 친부모 찾기가 너무 쉬워졌다. 인연이 진짜 부모를 알게 되면 내 딸이 가진 걸 다 뺏기게 되겠구나. 그래서 겁주기로 했지. 네가 그런 일 한번 겪으면 다시는 부모 찾겠다는 허튼 생각 따윈 안 하겠지 싶어서. 네가 그 짓까지 했다고? 그런 짓까지 했다고?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까지 해? 이건 예린이한테도 못할 짓이야. 당신 딸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그래? 예린이 걘 이미 고등학생 때 다 알았어. 이 순진에 빠진 병원장 부부들아. 걘 자기가 내 딸인 거 내가 진짜 그의 엄마라는 것도 다 알았다고. 근데 걘 그날 이후로 입 꾹 다물더라?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똑똑한 애잖아. 그쪽 집에서 그렇게 잘 컸는데 그 자리를 왜 포기하겠어? 내가 입 열면 자기 인생 끝나는 거 뻔히 아니까 그냥 모른 척한 거지. 내가 따로 뭘 시킨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입 다문 거지. 웃기지 않아? 그럼 그 애는 알고도 계속 아주 못된 년이야. 나보다 더 독한 년이라고. 내가 행여라도 입 놀려 지가 가진 거 뺏길까 봐 나까지 어떻게 해버리려고 한 년이라니까 그 년이. 내연녀는 모든 걸 바쳐 지키려고 했던 딸마저 자기를 배신했고 심지어는 본인이 친딸이 아닌 게 탄로나면 가진 걸 모두 잃어버릴까 친엄마인 내연녀를 협박까지 했다며 울부짖더군요. 내연녀의 폭로에 그 자리에서 친모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제 친부 역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 모든 진실 앞에서 모두가 말이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쪼여들고 손끝이 떨려와 주체할 수 없었어요. 수많은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고 동시에 제 머리 위에서 온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바로잡아야만 했어요. 누군가는 속이고 누군가는 침묵하고 누군가는 모두를 이용했고 저는 그 사이에서 너무 많은 걸 빼앗기고 살아왔으니까요. 이제는 이 모든 진실을 되돌릴 차례였어요.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저는 오랫동안 찾고 싶었던 엄마와 아주 조금씩 천천히 한 발 한 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둘 다 낯설고 어색했지만 엄마와 딸로서의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죠. 엄마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본인 때문에 제가 이런 유전병까지 앓게 됐다며 미안해했지만 전 어쩐지 그마저도 제게 정말 엄마가 있다는 고아가 아니라는 표상 같았던 것 같아요. 20년 만에 만난 모녀가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사이 그 한편에선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었죠. 저희는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단순한 신생아 바꿔치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신생아 교환, 아동 유기, 의료기록 조작,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유전자 정보 악용 사기 5가지 혐의가 빼곡히 적혔고 각 항목마다 법적 조항까지 정리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엄마는 병원 내 감사를 직접 지시했고 그 시절 내연녀가 병원에서 남긴 모든 기록을 끌어모으게 했어요.
당직 일지, 신생아실 출입 기록, 당시 근무자 명단까지 다 가져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병원 감사팀장은 당황했지만 곧 자료를 제출했고 그 안은 내연녀가 출산 직후 이틀간 신생아실을 2번이나 몰래 드나든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었어요. CCTV 자료는 오래돼 삭제됐지만 그날의 당직 간호사 진술과 출입카드 사용 기록은 그대로 보존돼 있었죠. 게다가 그 여자가 직접 입으로 바꿔치기를 인정한 만큼 모든 증거는 너무 확실했어요. 유전자 추적 사기요. 그 사람이 그 링크를 보냈고 전 협박까지 당했어요. 그것도 고소장에 넣죠. 그럼 당연하지. 네가 그걸로 얼마나 고생했는데. 수사기관은 해당 링크와 연결된 유전자 추적 서비스의 서버 위치를 추적했고 놀랍게도 사이트의 개설 IP는 내연녀의 집 주소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또한 그녀 명의로 등록돼 있었고 제가 만났던 작은 아빠라는 남자도 결국 단돈 100만 원 받고 역할을 맡은 연기자였다는 게 드러났어요. 나는 그냥 내 딸에게 잘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바라는 건 그게 다였다고.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모든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법원은 이 사건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 간주했고 징역형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도 선고했어요. 내연녀의 재산은 대부분 압류됐고 유전자 정보 악용과 아동 유기로 인해 신용불량자 등록은 물론 의료계와 행정망에도 블랙리스트로 등록됐어요. 이제 그 여자는 어디서도 이름을 내세울 수 없었고 남은 건 감옥과 사회적 매장뿐이었죠. 하지만 정작 가장 충격이 컸던 건 따로 있었어요. 엄마의 가짜 딸, 바로 그 애였어요. 엄마와 함께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순간 저는 그 애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너 그때 날 따라다녔지? 그때 골목길에서 그리고 보육원에도 찾아왔었지? 그래, 나야. 널 직접 보고 싶었어. 그 여자가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하는데도 안심이 도저히 안 돼서 말이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하니? 네 엄마가 그랬다는 걸 알았으면 뒤늦게라도 너라도 바로 잡았어야지. 그랬어야 맞지? 미안하다. 무서워서 그랬어. 난 무서웠어.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도 않았고 그냥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확신이 들면서 더 무서워졌어. 무서웠다고? 넌 그냥 네가 가질 수 없을 걸 지키려고 날 지워버린 거잖아. 아니야.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그냥 엄마를 잃을까 봐 그게 너무 겁났어. 엄마가 내가 진짜 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날 버릴까 봐.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 말 하나로 바로잡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구나. 엄마, 나 정말 무서웠어. 내가 엄마를 잃게 될까 봐. 진짜 무서웠단 말이야. 엄마가 날 버릴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웠어. 그게 내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그 애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고 이내 엄마 앞에 무릎 꿇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조용히 그의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네가 진짜 내 딸이 아니란 걸 알게 됐다 해도 난 널 사랑했을 거야. 그건 변하지 않아. 나도 네가 아플 때 같이 아팠고 네가 웃을 때 함께 웃었어. 그건 다 진심이었어. 그럼 용서해 주는 거야, 엄마? 하지만 이제 모르겠구나. 내가 알던 내 딸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넌 날 속였고 내 딸을 찾는 걸 방해했어. 그게 진짜 문제야. 그치만 나도 겁이 났다고. 난 사랑받고 있었는데 그걸 잃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게 다였어. 난 그 애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나쁜 짓 안 했다고. 그동안 넌 내 소중한 딸이었다. 함께 살아온 정이 있으니 완전히 내치진 않으마. 소송도 하지 않을 거야. 돈도 걱정 마. 네 몫은 줄 거니까. 하지만 더 이상 날 엄마라고 부를 일은 없을 거야.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그 애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는 단호하게 일어났어요. 엄마, 제발 나 좀 봐줘,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만해. 네 선택이야. 넌 진실을 밝히고 모든 걸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어. 그런데도 진실 앞에서 침묵을 선택했지. 그 선택의 결과는 이제 네 몫이다. 그리고 엄마는 그 애를 집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원룸을 얻어 거기에 살게 했죠. 엄마의 가짜 딸이 현관문 앞에서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엄마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고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애가 미우면서도 안쓰럽기도 하고 어쩐지 미안하기도 한 참 묘한 감정이 들더군요.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거실 소파 앞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바로 아빠였어요. 하나, 그리고 여보, 미안해. 다 내 잘못이다. 내가 그때 그 여자랑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야? 난 정말 그 여자가 그런 짓까지 벌일 줄은 몰랐어. 그 애가 애를 낳았다 해도 그렇게까지 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어. 그럼 지금 그때와 뭐가 달라졌지?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무책임하게 살았고 난 당신이 불륜으로 낳은 그 아이를 내 딸이라 믿고 평생 키워왔고 진짜 내 딸은 보육원에서 혼자 자랐어. 당신이 한 그 선택 하나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망가뜨렸어. 알아? 친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바닥에 박고는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다 내 죄야. 모든 게 내 죄야. 속죄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어. 다 끝났으니까 눈물 흘릴 것도 무릎 꿇을 것도 없어. 난 당신 용서 안 해. 엄마는 말없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고 아빠는 그걸 받아준 채 고개를 떨궜어요. 이혼 서류야. 당신은 이제 병원과도 우리 가족과도 끝났어. 병원도 집도 다 내려놔. 내가 당신을 위해 참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 뒷감당은 이제 당신이 해. 며칠 뒤 엄마는 이혼 서류를 정식 접수했고 병원 이사회는 친부를 해임했어요. 아빠가 가진 명함, 직위, 지위, 병원장 가족이라는 모든 표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어릴 때부터 저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름 하나, 보호자 하나 없는 인생이었고 누가 제 걸 뺏어가도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없었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누구한테 원망할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라 믿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게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그 모든 걸 빼앗아간 거였잖아요. 내연녀는 제 존재 자체를 지웠고 제 이름도 가능성도 없던 일처럼 만들었죠. 그리고 제 자리를 꿰찼던 내연녀의 딸은 진실을 알고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절 감시했고 보육원까지 찾아와 제 정보를 캐물으며 어떻게든 자기가 가진 걸 유지하려고 했죠. 저는 순식간에 일어난 그 많은 일들을 지켜보며 다시는 제 자리를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릴 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다 누군가의 의도로 만들어진 거였고 제가 없었던 인생이 아니라 일부러 지워진 인생이었다는 걸 깨달은 이상 이제부터라도 제 모든 걸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한테 해줄게. 그동안 못해준 시간들 차곡차곡 갚아갈게. 엄마, 사실은 나 엄마한테 서운한 감정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 만약 엄마가 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 근데 지금 이렇게 손잡아주니까 세상이 다시 따뜻하게 느껴져. 이후 엄마와 저는 이사해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했고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어요. 처음엔 낯설기도 하고 제 자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밥 먹을 때 누가 제 반찬을 챙겨주는 것도, 잠들기 전 잘 자 라는 인사를 듣는 것도 모든 게 어색하고 또 행복했어요. 이젠 우리 딸이랑 사는 게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야. 퇴근하고 집에 오면 네가 있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라. 엄마가 그동안 못해준 거 전부 다 해줄게. 그러니까 엄마랑 오래오래 같이 살자, 우리 딸.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 복지 쪽 일을 계속할 거예요. 저처럼 혼자였던 사람들, 이름 하나 없이 살아온 아이들에게 끝까지 이름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선택하지 않았던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제가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이름이, 존재가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게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짜 딸이 가로챘던 자리,
내연녀가 빼앗았던 제 자리, 그들이 밀어냈던 저라는 존재. 저는 이제 그 모든 걸 되찾았고 다시는 아무도 그걸 건드릴 수 없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지금 저는 절대 혼자가 아니니까요.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먹어요? 네가 좋아하는 감자탕. 근데 이젠 엄마 말고 네가 좀 하자. 언제까지 내가 해줘야 돼? 뭐야, 나 감자탕 레시피 몰라요. 엄마가 해줘요. 아휴, 너 정말. 이럴 땐 딸 안 할 거야.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간절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됐지만 모두가 그렇게 새 출발을 한 건 아니었어요. 내연녀는 감옥에서 출소했지만 민사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은 어마어마했고 결국 매달 빚에 쫓기며 산다고 들었어요. 전에 자기가 벌였던 삶보다 더 아래로 떨어진 삶이었고 그런 삶이야말로 진짜 자기 자업자득이었죠. 가짜 딸은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엄마와는 완전히 인연이 끊겼고 친부와도 연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모였던 내연녀와도 손절했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결국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채 철저하게 혼자가 된 거죠. 그 아이에겐 더 이상 붙잡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한때 대형 병원의 실장이자 재단 이사였던 아빠는 지금은 조용한 시골집에서 지낸다고 들었어요. 저랑은 가끔 명절 즈음 짧은 문자만 오갈 뿐이에요. 잘 지내니? 네가 건강하다는 소문을 들었어. 늘 미안하다. 네,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언제 한번 놀러 오려무나. 감나무에 감이 잘 익었어. 건강하세요. 언젠가 뵙게 될 날까지. 아빠를 용서하지 못한 엄마와 달리 저는 아빠를 원망하진 않지만 어떤 인연을 이어갈 마음도 없어요. 그저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제 인생을 모조리 흔들어 놓았던 아빠와 내연녀, 그리고 그들 사이의 딸까지. 그 세 사람은 각자 무너졌고 저는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살아남은 삶을 정말 충실히 후회 없이 살아가려 해요. 어떤 거짓도, 어떤 연극도, 어떤 탐욕도 다시는 제 삶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이제 제 이름은 지워지지 않을 거고 제 자리는 뺏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제가 지킬 거예요. 제 손으로, 제 뜻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이 이야기가 끝난 지금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 모든 걸 선택할 수 없지만 살아가면서는 얼마든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요. 누군가는 제 이름을 지우고 자리를 빼앗고 존재 자체를 없애려 했지만 결국 저는 다시 제 자리를 찾아왔고 그 누구도 더는 제 삶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게 되었어요. 가족이란 건 피 한 방울보다도 더 많은 선택과 책임, 그리고 용기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낳았느냐보다 누가 끝까지 곁에 있어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지금 제 곁에는 매일 아침 저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힘든 날이면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엄마가 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더 이상 무너질 이유도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제 자리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기를,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진짜 가족의 사랑을 마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